자, 여러분 교재 385페이지의 감정평가의 방식인데,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지대 이론에서 배우셨던 1776년에서 1870년,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우리는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이 생산비 가치설을 주장하는데,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산 비용은 뭐예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측면을 강조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공급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 가격의 특징이 있어요. 공급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성립 근거로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비용성.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느냐?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요. 자, 여러분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느냐? 예? 그래서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자,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자,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원가 방식이 나타나고, 이 원가 방식은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 둘로 나눠 보는데,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적산 가액이라고 하고,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적산 임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용어가 좀 어렵어요. 적산 가액, 적산 임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선은 이 고전 학파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이 1870년에 들어와서, 이 경제학자들은 공급 측면의 이 생산비, 이 공급 측면에서 가치가 결정된다는데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공급 측면이 아닌 무슨 측면? 수요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요. 그것을 우리는 한계 효용학파입니다. 오스트리아, 우리 유럽의 오스트리아라는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중심이 된 한계 효용학파인데, 한계 효용은 배웠는데, 효용은 배웠어요, 많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효용인데, 한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들어가면 상품을 하나 더, 자, 상품을 하나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 효용은 얼마 변하느냐? 이 한계 효용의 크기거든요. 이 한계, 이 효용의 크기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한계 효용 가치설인데, 이것은 뭐죠?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소비자니까 수요 측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져요.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져서, 아까 소비하는 거잖아요, 효용은.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 위의 비용성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건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해서 나타난 방식이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수익가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인데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뭐죠? 수익 임대료. 자, 여러분 2년 전 27회는요. 여기 네모셨잖아요. 수익 분석법에 여기 네모씌웠잖아요. 여기 네모씌우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 물었어요. 뭐다? 수익 임대료는 주어지고 그럼 답은 수익 분석법이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1870년에서 19세기 후반 약 뭐 우리가 19세기 후반 뭐 1890년대까지 나타나는데 또 이 19세기 후반 1890년 1890년에서부터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이 시기를 우리는 신고전학파의 시기죠. 신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학자 알프레드 마샬. 이 마샬은요 균형 가치설을 주장해요. 여러분 균형 가치설 하면요 균형이란 말 나오니까 어떤 걸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측면? 수요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나서 뭐가 결정된다?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이 그림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 마샬. 그래서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을 우리는 특징이 있죠.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균형 가격의 특징을 가지는데 그래서 시장이죠. 수요 공급 만나는 시장에서 균형 가격 얼마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걸 시장성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비교 방식입니다. 자, 이 비교 방식은 우선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이때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비중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뭐죠? 비준 임대료인데 여러분이 또 27회 시험에는요. 또 여기 네모셨죠? 27회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해서 비준 임대료가 정답.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도 하죠.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들어가느냐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사회시험 칠 때 처음 도입됐어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토지인데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나오는데 이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뭐를 평가할 때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도입이 된 거예요. 예? 시험 문제 우리가 24회 시험에 도입되면서 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4회부터 출제했어요. 24회 도입되면서. 그래서 이때는 뭐죠?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그래서 요 내용이 24회 처음 도입해서 24, 25, 26,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몇 개? 둘. 왜냐면 6방법 하다가 하나 더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몇 방법? 7방법. 자, 여러분이 개념 묻는 문제 내거든요. 여기 뭐, 한 번은 또 여기 뭐 쓰였다. 또 이 네모 안에 얼마 뭐 들어가냐. 요걸 묻는 건 21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21회 시험, 요 원리를 묻는 거죠. 21회
26회,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흐름, 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산문도 아니잖아. 말이잖아, 말. 네모 안에 뭐 들어갈 건가만 찾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도를 잘 보시고,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죠? 세 가지인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가격 또는 가치의 뭐라고 한다? 삼면성. 가격 또는 가치의 삼면성인데, 요거는 뭐죠?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3방식의 뭐가 된다? 성립 근거가 된다. 가격의 삼면성은 감정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는 거. 자, 388페이지의 시상가액. 자, 시상가액을 보면 얘기거든요.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하나하나 개개의 가액, 적상가액, 수익가액, 비중가액, 이 각각이 시상가액이에요. 시상가액.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액을 시상가액인데, 이 시상가액은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기 위한 중간과정이야. 중간과정으로서의 시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간과정이에요. 요거는 시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산가액을 뭐 해줘야 된다? 조정을 해야겠지. 시상가액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 근거, 시상가액 조정의 이론적 근거는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은 다 똑같다.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은 다 똑같다. 등가, 같다, 가격이.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의 등가성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은, 자, 시상가액 조정의 개념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액, 이 시상가액을 우리는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이 시상가액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격차를 점점 축소시켜 나가는 작업을 시상가액의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 근데 이 조정의 개념을 봤는데, 그럼 조정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조정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가중치로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중치로 조정하는 것은 21회 시험의 이론에서 정답, 그리고 우리가 7회 시험에 우리가 계산 문제로 또 출제를 했어요. 두 번 우리가 나와 있는데, 가중치로 우리가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388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자, 뭐가 나오죠? 자, 밑줄. 조정은 3방식에 의해 구해진 시상가액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여러분, 그까지 우선 밑줄 걷죠? 산술평균이 뭐예요? 산술평균 하면요, 여러분 개론 점수와 민법 점수 더해서 2로 나누어야 돼. 이게 산술평균이야. 그러면 여기는 세 개가 있으니까 뭐? 적상가액, 수익가액, 비중가액 더해서 뭘로 나눠? 3으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산술평균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예. 그러면 대상 물건의 특성, 용도, 뭐 주거용, 뭐 상음 이런 게 있잖아요. 용도라든지 대상 물건의 성격 또는 평가의 목적, 평가의 조건 등을 검토해서 그 중요에 따라 뭐를 설정하는 거야? 가중치를 설정하는 거야.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가중치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서 시상가액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뭘로 조정하는 거야? 가중치로 조정하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자, 감정평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구해요. 그게 뭐죠? 한 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구하는 거, 주 방식으로 가치를 구하고, 그리고 또 뭐로? 우리는 다른 시상가에, 다른 거, 부수 방식이죠. 가장 정확한 주 방식으로 하나 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한 시상가액, 부수 방식인데, 다른 방식으로 구한 다른 시상가액으로 뭐 한다?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방식과 부수 방식을 가지고 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선 보는 거죠. 시상가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389페이지에 삼면 등가성 성립 여부, 파란색 밑에 알프레드 마샬이 중요하죠. 우리 학자는 알프레드 마샬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다 똑같아요. 삼면 등가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똑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상 가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알프레드 마샬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390페이지로 넘어와서 원가 방식 들어오죠. 자, 원가법 갑니다.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뭐죠?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의 네모. 자, 26회 시험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정답 감가 수정. 자,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뭐라고 한다? 원가법이라고 한다. 그때 우리는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냐면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 여러분,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용이거든요. 감가가 없는 최유효용이에요. 그럼 감가가 발생하니까 그걸 빼야 돼. 뺀 것을 뭐라고 해? 여기서 이걸 뺀 것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걸 뺀 걸 감가 수정. 그러니까 이 재조달 원가에 뭐를 가한다? 감가 수정. 이걸 빼란 얘기야.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인 뭐를? 적상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인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산정이란 말 많이 나와. 여러분, 요 말과 요 말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요거 오타 아닙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 오타가 아니에요. 요거는 뭐야? 가정하는 거고, 요거는 뭐한다? 구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글자 잘 보셔야 돼. 산정 나오면, 지금 요거 나왔잖아요.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합니다. 그건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해석을 못해서 막 고민해요, 막. 자, 지금 배우는 이 감정평가의 3방식은요, 이 대학교 4학년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용어들이. 예, 어려운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5%만 이해해도 잘 하신 겁니다.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할 줄 알고 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말로서 쉽게 출제를 하다가 작년에 어떻게 돼요? 쉽게 공부하니까 작년에 계산 문제 3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작년 계산 문제 3문제 출제를 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원가법에서 우리가 2문제에 걸쳐서 내고 수익환원법에서 내고 있어요. 나오는 문제는 다 어떻게 정해진 문제가 나와야 계산을 빨리 누가 하느냐 그 문제. 자, 여러분 교재 391페이지에 재조달 원가. 자, 원가법이 나오는데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있어요.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뭐다? 재조달 원가와 뭐다? 감가 수정이 이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고, 또 원가법은 우리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하는데
특히 무슨 자산?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되죠. 여러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뭐죠? 건물, 기계 등의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하고요. 또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도 어떻게 돼요? 적용 가능해요. 그런데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 이미 기성시가지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자, 이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원가법. 자, 여러분 공항 있죠? 공항, 학교, 뭐 이런 공공 목적의 특수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슨 방법? 원가법이야. 공항이나 학교 등의 특수 목적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을 보면은, 자, 여러분, 물건이 없으면 안 돼요. 물건 있어야 돼요. 현존 물건, 현재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현존 물건을 뭐 한다? 기준 시점. 아까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말은 제2조, 제2호에 나와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인데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하느냐? 신축 시점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신축 시점이 아니다.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내모시면 되겠죠? 자, 기준 시점에서 여러분 재생산, 다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한다고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을 재조달 원가인데, 자, 여러분 영어에 이 코스트란 영어 단어를 회계학에서는 원가로 번역하고 경제 경영 이론에서 비용으로 번역하는데 요거 같은 말이에요. 그럼 재조달 원가 하면 뭐죠? 재조달 비용. 다시 제자잖아요. 다시 조달하는 비용. 적정한 원가의 총액하면 적정한 비용의 총액을 말합니다. 자, 종류를 보면은, 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재생산 원가. 그럼 원가는 아까 뭐라고? 비용. 재생산 비용입니다. 그럼 복제란 말은 잘 알겠네요. 똑같은 걸 다시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복제. 그리고 대체. 요건 복제가 안 되니까 뭐 한다?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복제가 안 되니까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라고 해요. 자,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낡고 노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은 대체 원가예요. 적용하는 물건이 다르죠. 자, 여러분 신축 건물,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건물 생각하면 돼. 지금 자, 이 건물을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와 건축 공법을 가지고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이 건물의 구조를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재생산 원가라고 해요. 지금 공부하는 건물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이 건물 새로 똑같이 조달하자. 이게 재생산 원가예요. 그래서 재생산 원가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비용의 개념이 재생산 원가예요. 자, 오래된 건물,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재생산 원가로 조달이 안 돼요. 왜? 50년 동안에 건축 기술이 발전했고요. 건축 재료도 변화를 했어요. 이때는 재생산 원가로 구하면 안 되고 대체 원가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동등한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효용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 여기는 무슨 측면? 물리적 측면. 여기는 무슨 측면? 효용 측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 하면요. 자, 50년 전에 그 지어진 건물요. 똑같이 지금 조달하면요. 가치가 떨어져요. 안 돼. 그래서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할 때는요. 건축 재료가 변했잖아요. 최신의 원자재. 또 건축 기술도 발전했으니까 최신의 설계와 공법을 가지고 최신의 디자인을 가진 어떻게 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 건물로 조달해야 돼. 뭔지 알겠죠? 그게 무슨 원가? 대체 원가야.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건물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능이야. 기능 면에서 뒤떨어진 부분, 기능적 감가인데 이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 이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현대적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다 포함해버려요. 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는 또 물리적으로 많이 내거든요.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분 설계라든지 설비 이런 게 기능적 감가거든요. 뭐 설비가 부족하다든지 설계가 불량 이런 게 기능적 감가인데 그걸 해서는 안 돼. 왜? 오래된 건물 새 건물로 조달한다. 항상 최신의 구조, 최신 디자인, 최신 원자재 다 이용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이미 다 반영했어요. 최신 건물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기능적 감가를 하게 되면 감가 2번 하게 돼. 이중 감가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가 좋아? 이론적으로는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가 우수하는데 문제는 효용형, 간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실제로는 구하기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져서 뭘로 우리는 재생산 원가가 실무적 측면에서는 뭐다? 우수해요. 실무적 측면에서는 재생산 원가가 우수하고요. 이론적 측면에서는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가 우수하다. 그게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페이지의 그 밑에 BC에 이론적 측면, 실무적 측면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조달 원가 구하는 기준인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3월 1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지금 배운 건 기초예요. 이제부터 어려운 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이 어렵고요. 좀 몇 번 들으면 괜찮습니다. 자, 다음 주 3월 1일이죠? 뵙도록 하겠습니다.